제2의 도시 부산. 한 지자체에서 지난해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0.31. 이제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인구 절벽의 충격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미정 씨. 일어나야지. 오늘 갔다 오면 내일 또 쉬잖아, 그지? 유아야, 유아 일어나. 다 일어났어. 너만 안 일어났어. 일어나. 매일 아침마다 그야말로 등원 전쟁이 시작됩니다. 해야지. 자, 안돼. 이거 뭐 누나 체크하는데?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할 동안 하준아. 아이들을 씻기는 건 아빠의 몫입니다. 빨리 하고 가자. 이 못해? 응. 알겠어. 힘들어요. 약 이거 하나 사는 거 뭐 어렵겠나 싶지만 사실 이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바쁜데 이거 하나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1년 전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유미정 씨.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기침하는데 약 먹어야겠다. 유아야, 너 거 먹어. 복직을 앞두고 첫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찾지 못한 건데요. 결국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첫째를 함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틈날 때마다 유치원을 알아봅니다. 4,800원. 도보로. 내년엔 둘째도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맞벌이긴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국공립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적고, 그래서 웬만하면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중구에 없네요. 국공립이 사립 한 군데밖에 없네요. 유치원을 갈 수가 없겠는데요. 중구 전체에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다른 지역까지 알아봐야 하는데 문제는 통학 거리입니다. 버스로 24분인데 여기가 저희 집인데 걸어서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얘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애 둘을 데리고 여기를 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침을 여기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여긴 안 되겠네. 부산 서구까지 포함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곳. 문제는 가까운 유치원도 버스로 15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걸어서 내려가. 통학버스라도 있는 경우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미운영이네요. 여긴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6분이지만 택시비가 4,800원. 왕복으로 하면 10,000원 정도겠네요, 하루에. 도보로 31분. 당장 내년부터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부산인데도 시골도 아닌데 이러네요. 저희가 출근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7시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출근 시간에 7시에 애들을 준비시켜서 보낼 수가 없고, 그게 매일 데려다 주는 거는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등하원이 엄마의 몫이 될수록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 인프라가 사라질수록 그로 인한 불편함은 왜 부모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원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잠깐 들르는 것도 미정 씨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갓길에 잠시 주저앉아 노는 아이들. 근데 이제 내 입을 찾아야지, 유아야. 4개짜리를 찾아야지. 아까 전에 나 순대국을 먹었어. 있어. 근데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놀이터가 없어요. 저희 동네 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놀이터는 없고 근린공원은 있어요. 거기서 보통 놀고 놀이터는 없어서 우와. 차 타고 나가야 놀 수 있어요. 나 있잖아. 나 어린이집에서 놀이터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갔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가면 되겠네. 놀이터라도 가려면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근처 근린공원입니다. 틀려. 아이들은 미끄럼틀 대신 운동기구를 놀이기구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동네는 전신이 빈집이라 우리 요 밑에요. 빈집이 많아가지고 전신에 밤만 되면 고양이들만 버글버글한다. 버티지 마.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엄마들이 여기 가니까 이런 놀이터가 있다. 이런 데 살기 좋네. 이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저희 동네는 저기는 애들 시설이 없잖아. 저기는 애들 데리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시선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사를 오겠어요? 안 오겠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동네에선 육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 지금 이 사람이 줄어들면서 지금 더 이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폐쇄되고 인프라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책임은 아이가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떠나는 거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꾸리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안 해요. 하다가도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지난해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나린이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이날 대통령실까지 찾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중고에 놀이터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중고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뛰어들 수 없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놀이터 없으면은 운동장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놀아요. 위험한 곳에서 놀면은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중고 아이들은 딱 필요한 게 놀이터가 1순위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수영장 이런 거라서 너무 좀 정말 이렇게 소박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소박한 것도 우리 어른들이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 자식들이 커서 과연 부산에서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과연 될까? 그게 솔직히 많이 걱정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이승미 씨. 매일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까? 밑에 내려간다. 손 들어서 건너갑시다. 승미 씨는 등하굣길 아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아 맞다. 오늘 캠핑 활동했지? 통학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찔하게 이어지는 계단을 오가야 하는 통학길. 청소했나 보다. 깨끗하네. 걱정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진아, 여기도 빈집이야. 맞지? 헉, 유리창도 깨지고, 그지? 학교 근처 통학로에 빈집들입니다. 여기는 안에도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지. 혼자 다니면 안 돼. 위험해. 알겠지? 봐봐. 헉, 안에 거미줄도 있다. 빈집이 된 지가 오래됐나 보다. 그치? 혼자 다니면 안 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집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를 따라 깨진 유리창, 거미줄 가득한 빈집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빈집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아서요. 또 빈집들이 많으면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안에서 부셔부셔거리면 너무 무서워요. 저녁에 특히 밤에 지나갈 때요. 실제 유진이의 학교에서 집까지 등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표시된 집들이 모두 빈집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있을까? 제작진은 부산의 지역 언론과 함께 초등학교 반경 1km 내 빈집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빼곡한 동그라미가 모두 빈집입니다. 그 수만 해도 150곳이나 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남매 다둥이의 엄마 김정미 씨. 등굣길 안전 문제 때문에 직접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녕.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민원도 넣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니 낮에도 이런데 밤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늘 차를 타고 지나치던 등굣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 큰 길 건너서 요렇게 큰 길 따라서 저기 학교로 가거든요. 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로를 따라 빈집들이 이어지는 동네. 부모가 되는 기쁨이 커 오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큽니다. 조금 무섭고 거기 골목길로 가면 그냥 거기에서 확 떨어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뭔가 죽을 것 같아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막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다칠 것 같고 저는 빈집을 계속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불안한 통학길을 지키는 김정미 씨. 저출생 시대 우리는 어쩌다 이 귀한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이를 더 단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불안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기가 그러니 잔소리로 단속을 하고 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낼 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결국 이 부모들에게 아이들로 잔소리를 하게 하지. 원래 이 통학길은 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온전히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넣어놓은 것은 잔소리밖에 없는 이 형태. 이 현상이 좀 속상함이 크죠. 속상하고. 그동안 수많은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 키우기는 더 힘들어진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주로 현금 지원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정부가 그동안 이제 양육 비용 부족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이런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의 정책을 집중해서 펼쳐왔던 것 때문에 육아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조금 더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육아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아동에 대한 인프라,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저출산 걱정은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표나는 티가 나는 그런 지원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오다영 씨. 첫째 아이를 임신한 기쁨도 잠시, 저출생 시대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혹시 분만병원 찾고 있는데 혹시 분만 가능할까요? 혹시 언제 분만 가능하세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정일이? 올해 지금 분만 예정이에요. 올해요? 네. 저희가 한 6월쯤이나 7월쯤에 상가가 사라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는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분만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염두에 뒀던 병원이 갑자기 분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참담해요. 이게 방금 제가 검색하고 한 건데 기장에는 또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병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영도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당장 애는 가지라는 말은 하는데 그 애를 누가 받아줄 병원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참 안 맞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 만삭의 몸으로 운전이 어렵기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머니 왔다 갔다 운전을. 뭐 딸이니까 해줘야죠.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동네 가까이에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삭 되면 또 매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거리를 매주 간다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사실 지금은 애기 지금 태어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 낳기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코고, 입술, 여기 턱. 이 앞에 동글동글한 건 탯줄이고요. 34주 며칠? 아기가 커요. 결국 태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전 일단 제왕절개 생각하고 있어서 날짜를 미리 좀 잡으려고요.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막달이 돼서 제가 뭐 제왕절개 자연분만 요거를 선택하는데도 거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남편도 일하러 가고 친정 부모님도 만약에 지금 도움을 못 주시는 상황에서 진통이 오면 그 거리를 가서 또 아기를 놓는다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분만 병원과의 거리가 먼 분만 취약지일수록 산모들이 불안함에 제왕절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산모들의 분만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는 뭐 병원이 없다. 산모들이 그 일상적으로 있다가
응급 상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언제 진통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날짜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뭐 그런 추세. 지금 그래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그 제왕적인 그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결국은 엄마 개개인이 봤을 때는 분만이라고 하는 또 위험한 순간을 본인이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훨씬 더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만을 수십 년간 했던 병원들이 자꾸 분만 병원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엄마들이 지금 우리 환경, 사회 환경이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엄마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분만 병원이 멀다는 이유 때문에 제왕 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다영 씨. 애기 목하고 어깨가 팔꿈치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 살짝 돌려서 입꼬리까지 꽉 채워진 상태. 옳지요. 아이를 품에 안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애기 태어나는 거 너무 좋죠. 저는 애기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얘가 어떻게 커갈지 그냥 기대도 되고 해서 너무 좋은데 내 욕심으로 얘가 태어나서 좀 힘든 사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 후대한테 넘겨주길 사실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어야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출산 대책만큼이나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대책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육아 인프라를 많이 가진 동네들이 더 살기 좋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다. 적어도 출산할 용기, 출산할 선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문 열고 나가는데 애들 그네 있고 조금 몇 걸음 나가는데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출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크지 않을까요? 왜 그 생각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안 할까요? 지금 양육의 환경 인프라를 살리자. 극단적인 위기에 있는 곳에서도 양육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게 하자는 얘기는 기성세대가 무엇을 양보할래야 얘기예요. 기성세대가 그 어린애들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니까.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부산이 아마 대한민국의 거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상권이 사라진 것이 아닌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 부산의 재정 전망을 연구하는 박충훈 박사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50만 벽이 무너졌고 또 2023년에는 이제 330만 벽도 무너졌습니다. 부산 인구 유출률, 즉 연령대별 인구가 빠져나가는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죠. 이에 비해 청년층 순유입률은 도드라지게 낮습니다.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죠. 빠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빠지면 재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의 양이 지방 세입을 거의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청년층의 유출은 곧 지역 경제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제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2도시가 미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슬픈 별명이 생긴 부산.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층은 줄어들고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인구 절벽은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세대는 70명, 그 다음 세대는 25명이 된다는 의미. 이 감소 추세는 흡사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견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흑사병 때 인구가 유럽의 인구가 한 30년, 4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성격을 가진 인구가 함께 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인구와 경제를 연구하는 이철희 교수.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삼각형, 출생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2002년에는 구조에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은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22년 저출생으로 아래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대로라면 2072년 대한민국 인구 30%가 사라집니다. 한국도 앞으로 한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와 더불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학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연령 인구라 부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에 3,642만 명, 2072년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1,658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이 충격을 일찌감치 체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감시 장치에 도입해 화재, 폭발 등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 설립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 부사장은 요즘 부쩍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 공고 올렸을 때 입사 지원 신청한 인원이 1명만 이제 지원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근무 조건이 나빠서는 아닐까? 주 40시간 5일 근무에 초봉은 3,500만 원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 구인난이 심해 근처 대학들과 산학 협력도 맺고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부터 관련된 이제 첨부 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해서 다 소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회사에서 이제 또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출생의 파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한국 생산연령 인구 추이를 보면 3,700만 수준이었던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 수준인 1,70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전영준 교수는 재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왔다고 말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작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조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8년이 오면 30대의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였습니다. 50대는 이 비율이 42.3%까지 치솟았죠. 여기서 총조세란 조세, 사회보험료, 준조세 이 모두를 합친 것인데요. 생산연령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2072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는 총소득의 37.3%를, 50대는 무려 48.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정부 재정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빚을 갖다 떠넘기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공적 부모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한테 빚을 체계적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정보를 갖다 확 공개를 해놓으면 아 이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자녀 낳아도 될라나 하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질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해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향후에 이제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충분히 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고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보다 먼저 인구 절벽을 겪은 나라. 일본은 이미 17년 전인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전체 인구의 29%가 넘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9月27日金曜日) 本日の朝礼を始めます。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うっかりするのは記憶力が悪いのではなく、他のことに気を取られているために起こる現象のようです。それを防ぐには日頃からメモや付箋を活用し、いつも目につく場所に貼ったり、携帯電話の通知機能を活用したりするのも一つの手でしょう。 도쿄 시내 한 중소기업의 아침 조회 시간.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방지를 위한 아침 조회 내용이 독특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 회사의 직원은 총 34명. 그중 18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라는데요. 설계부터 격리, 제조 담당까지 업무도 다양합니다. なかなか僕らの年代になると仕事を探した時になかなか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ですね、警備員であるとか、あとは、ビルの清掃であるとか、あとはよくやるのがマンションの管理人さんとか、そういったものぐらいしかなくて、それ以外、自分たちが今までやってきたCAD で設計するとか、そういった類のその仕事というのはほとんど僕らには
回ってこないですね。で横井さんはちょっと違いましたんで。 직원 평균 연령 58세. 가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특수 셔터를 제작하는 이 회사.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정년 폐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 연장은 물론 오히려 고령자를 위한 채용 광고를 따로 올릴 정도죠. 고령자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日本はねずーっと人材不足ってこれね昔っていうか政府が勝手に決めた数字なんですよね。これ政府が75って言ったら75になるし55って言ったら55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でそれの年齢に近くなってくるといやもう今年いっぱいかな来年いっぱいかなって言いながら仕事するんですよ。そんな人がいい生産性を生む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いやうちはねいつでもね僕が元気の間はいつでも働かしてもらえるんですって言ってる人たちの方が全然生産性はいいですよね。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정년제를 없앴답니다. 입사 6년 차, 이 회사의 최고령 직원을 만났습니다. 名前は金井信春。年は、82です。当社シャッターの設置業務なんで、シャッターの設計をしてます。はい、この会社はフレックスタイムをあれしてるんで自由なんですね。週4日水曜日だけ休みにして、月火と木金で週4日で、業務してます。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난간, 바닥 등 많은 시설들을 바꿨다는데요.昔ここに床にねいっぱいね電気の線を這わせてそこから電気を取ってたりして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やっぱその電気の線でつまずいちゃったり、してね転んじゃうと嫌だからって言って電気の線も全部上に上げて今工具も全部こうやって上で、電気でね上からこう吊るように全部変えてるんです。コンセントも今までは、全部ねこの下にあったんですよコンセントって。でそれも全部この上にね持ってきて要はしゃがんでこうやってやるんじゃなくてここでこうやって抜き差しができるようにって言って全部ね上に上げちゃいました。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전체를 바꿨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うちで、78歳の時に入社して94歳まで働いてた人がね工場勤務でいるんですけど、その人が使っていたねこれ金槌なんです。ハンマーなんです、ね、これを、亡くなった時に形見分けでね、もらったので、ずーっと残しておこうっていうんでねここでねこうやって展示物で飾っているんですけど 이 망치를 보며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一応この会社定年っていうのがないんで、できる限りですねこの会社で働ければ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ご自分ではいつ頃までっていう。自分、前働いてた方で94歳まで働いてた方が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方を超えるぐらいまでは行きたい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そうします今後お仕事をいつまでされるおつもりなんでしょう。よく聞かれるんですが隣になんか大御所がいますんでもうだから金井さんぐらいまでは働け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できる限り、自分の健康を維持して働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고연령자 고용, 젊은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皆さんやっぱり目上の人が多いんで、仕事でもいろんなやっぱり人生経験とかもあるので、いろいろ話聞いててやっぱりなんかそういう昔の話とか聞いてて自分の全く知らないこととかを聞いてそれはなんか勉強になる。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고령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바꾸는 것. 이런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은 아닙니다. 또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 조치의 특징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굉장히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실시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시하기까지 대략 13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지만 기업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 99.9%의 기업이 고연령자 고용 안정화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일찍이 2006년 4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실시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고용을 선택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것,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만 했죠. 법 시행 초반에는 80%가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고용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됐죠. 2007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60세 이상 고연령자분들이 조동시행에 참가를 했었는데 2023년에는 약 1,50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인원이 1.5배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그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이 7조 엔에서 14조 엔까지 2배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만큼 현역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보험료,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겠죠. 실제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 후 연금을 내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6년 만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이미 오래전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시켜가고 있는 일본.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수입 보장과 연금 재정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한택에 근무하고 있는 박봉진, 직책은 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 말 그대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청하고 두루두루 이제 살펴라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원래 같으면 정년으로 퇴직했어야 할 나이. 하지만 얼마 전 회사 규정이 바뀌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이제 물러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된 일이죠. 회사적으로도 새로 와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서로 윈윈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용의 유연성은 나이뿐 아니라 근무 시간에도 적용됐습니다. 네, 저는 신현실이고요. 국내 영업부에서 발주를 접수를 하고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매일 집에서 가사와 육아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기력함도 들고 우울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등원과 하원을 다 챙기고 싶어서 그 7시간 근무라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발주해 주신 거 제가 수량이랑 정리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4년의 경력 단절을 겪은 신현실 씨.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데요. 사장님도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회사 일보다 집안일이 먼저다. 너가 필요하면 해. 불편한 건 우리들이 그냥 알아서 나눠서 감당할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가셔도 저도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정년 후 어떤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유혜정 연구위원이고요.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경영 규범이 있는데 ESG나 윤리 경영, 환경 경영이 최근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이제 인구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이 또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기업이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언어도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목포 소재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자링을 만났습니다. 입사하고 포부라는 말이 있어요. 입사하고 그러니까 포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네. 그러니까 목표라는 말은 아세요? 네네. 만약에 가능하면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들 쌓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도 좋고요. 여기는 좀 뭐라 할까요? 사람도 복잡하지는 않고 막 사회생활도 좀 조용하고 좋아요. 서울보단. 한국의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꿈이라는 자링.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한다는데요. 페페로니 치즈 포탕도 있고요. 그냥 치즈 포탕 있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희 지금 주문이 있어가지고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중 가장 고참이 됐다는 자링. 한국어 실력이 좋아 시간제 취업 허가도 거뜬히 받았답니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거. 한국이 좋아 한국에 왔고 한국에 남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고 자링은 말합니다. 목포시에도 여러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다문화 가정도 엄청 많잖아요. 저희 전공에 관련돼서는 아마 유치원 같은 거에 그런 거에 하면은 주지 않을까. 진짜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인정해주고 여기 보육교사로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난 2개밖에 안 먹었어. 한국에서의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이모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중 하나가 닭볶음탕, 다른 꽃게탕. 김치찌개. 그건 이모부가 해줘요. 취업 준비 잘 돼, 요새? 저요 요즘 취업 좀 찾아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일단 찾아보고 있어요. 나와 있는. 연구실에서 바빴는데 이제는 취업 때문에 더 바쁘네? 주변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어릴 적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특별했다는 쌍둥이 남매 앤드류 허크와 로사 허크. 방글라데시인이었던 부모님. 하지만 허크 남매는 한국에서 태어나 줄곧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죠.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다는데요. 앤드류 허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석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는 외국인이지만 말하는 걸 들으면 영락없는 한국인. 이미지 기반 AI 딥러닝이나 작물 스트레스 조기 진단까지 진행을 했고 사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열심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쌍둥이 남매 로사 허크는 카이스트 연구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싶어서 한국 수준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 정말 좋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되게 높다. 저는 일단 정치외교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이랑 방글라데시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대사관의 직원이나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강점을 살리려고 제가 한국어를 선택했던 거고요. 옆에서 보면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도 또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는 거 보면 우리 앤드류 로사는 우리 한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아이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이런 아이들 더 많이 재원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그 갖고 있는 능력들을 더 개발해주고 이 안에서 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면 한국에 취업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허크 남매.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는데 뭐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이민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국가들 보면은 태어나면 바로 국적도 해주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나중에 뭔가 우리가 귀화를 해도 이게 우리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인으로라는 그런 신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들고. 유학생이 특별한 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언어도 상당히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국외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이제 비자를 줘서 남아서 자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헌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은 훨씬 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해서 국내 기업이라든가 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 그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다양한 정부의 개입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그것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나친 격차는 감소돼야 됩니다. 건강한 격차가 또 좋은 경쟁, 선의의 경쟁을 만들기 때문에 격차 존재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과도한 격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한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5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사교육비 완화, 주거 안정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형 근무제와 여성 재취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죠. 김현철 교수는 이 보고서를 쓴 저자를 만나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We came to Korea to talk to policymakers, to ministry officials, childcare providers. There are a couple of OECD countries where total TFR was very low and was successfully rebounded over time.
And could you provide us some examples and how to overcome this? What's the implication to Korean society? You can also think about increas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groups which are underrepresented in the labor market. Women. Korea has got the highest educated population of the OECD. So in terms of human capital, you should have enough talent to tap into. With the falling working age population, you may want to reconsider your migration policy and improve it and make it more comprehensive. And it's important that you treat your migrants well, don't make them second-rate citizens. 가장 빈국에서 3세대 만에 가장 선진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전 이러한 위기를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수가 1,400만 명을 넘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일본의 수도 도쿄. 하지만 이 거대 도시의 핵심 지역들에서도 장기화된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번화한데 전혀 빈집이 있게 생기지 않았는데 도쿄 한가운데거든요. 세타가야구는 교통 편의성은 물론 상권 역시 잘 발달해 있는 지역.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도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도쿄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빈집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데 빈집이 있는 건가요? この世田谷区のこの三軒茶屋というのはたくさん商店街があって、若者にも大人気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道の中に入ると戸建てが多くてですね、今空き家が非常に増えているエリアでもあります。 실제로 번화가 사거리에서 100m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すぐこうやって空き家があるんですね。 이게 빈집인가요? はい。これがまさに全く管理されてない空き家になりますね。大体今15年以上このよう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ここの土地の資産だけでも6億ぐら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60억. 60억이요? 60억? 60억 원의 자산 가치가. ちょっと上がって見てみましょう。 조심하세요. 気をつけて。 예, 조심하세요. 이야, 우와, 오. 玄関も開けっぱなしで屋根も崩れそうな。 위에 여기 다 쳐놨네요. 내려앉을까봐. 이 안에 풀들을 막 자란 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선생님, 60억이면 너무 아까운 곳인데 이렇게 빈집이 된 이 집에 좀 사연이 있을까요? やはり少子化とやはりその高齢化、この2つが進んでいることが一番大きな要因だ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そのお子様がいなくて、で相続が、たくさん相続人がいて話し合い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で、そこでやっぱり揉めて名義も変えられずにこのまま売れずに空き家になっている。 살기 좋은 동네로 보이는데요. 여기 빈집 있다는 게 참. でここの空き家なんですけども。 이것도 빈집입니까? 와, 이거 뭐 창문에서. 네, 草がいっぱい生えちゃって。
上も 아 그러네요. 저 위에도 안에가 정글처럼 돼 있나 보네. 이 나무가 완전히 바깥으로 꽉 차 있나 봐요. ここの所有者はでクリーニング店やってらして、そうですね、高齢になってお仕事ができずになってお体の具合も悪くなって一人で生活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高齢者の施設に今入っています。でお子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このまま空き家になっていますね。はい。 세타가야구에 있는 빈집만 5만여 채. 빈집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もう日本は非常に台風とか地震が多いのでこういうものが飛んできて人に危害を加えたりあとは結構犯罪で使われたりしています。 범죄! 最近東京の方では飲食を経営している夫婦がまさにこの空き家の中で殺人をして事件になったケースもありますのでやっぱりこういう空き家というのはいろんな意味でリスクがありますね。はい。 관련 시민단체까지 생기며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도쿄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빈집은 지난해 90만 채에 육박했습니다. 日本においては2040年が高齢化のピーク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全世帯の3分の1が高齢者というふうに推測されていて、そのうちのさらに 32.6% がお一人様の高齢者というふうに予測がされています。この空き家の数もですね、何も対策をしていかないと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非常に深刻な問題だと考えています。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날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살던 집이나 내가 살던 빌라가 어떻게 될까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살 사람이 없어서 값싼 집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하나 생각할 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도쿄에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폐합은 일본 사회가 맞닥뜨린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일본 전역에선 최근 1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도쿄의 한 중학교. 이곳 역시 용도가 바뀐 지 오래입니다. 13年前に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方に改装しまして、使わ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中学校の面影としてはご覧いただいているようなこちらの長い廊下が、学校の面影としてありま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엔 이제 몸을 을탁한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その時に娘と一緒にここに来た。送ってきて入学する時に。廃校にな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時はいかがでしたか？やっぱ寂しいと思ったんじゃないかな。時代だからしょうがないのかとは思うけど、やっぱり先行きはちょっと心配ですね。 1980년대 처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많다는 사실. 일본에선 결혼 대신 취미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와우.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 용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 이제 남성의 경우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結局そういった推しやペット、喜びを求めるというのは家族や自分の子供
といったものに対する気持ちを肩代わりさせるものであって、それが非常にそういったその行動パターンが増えてるってことはそういう指標ですね。そういう満たされ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んだということの一つの表れとして理解した方が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쇠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은 우리보다 높았고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건 일본의 청년 세대였습니다. 출신 지역이 저마다 다른 이들은 쉐어하우스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곤방와.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혹시 한국이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혹시 아시나요? 오,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0.75 とか。そんな感じな気がする。 자네? 어떻게 알았어요? なんか見たことある気がします。どっかで。 아, 뉴스에서. 그래도 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얻기를 좀 원하고 왔어요. 이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아이도 낳고 싶다. 오. でも大変な時にそばにいてくれるパートナーがいることは幸せなことだと思うので、いずれは結婚したいなと思います。産むんであれば兄弟2人以上は欲し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でも僕は結婚したいのがまず子供が欲しいから、そこの段階をやっぱり経験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大きくて、はい。 3명이나 4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4人は多いかな。3人ぐらいまで。3人ぐらいまでですかね。 3명. 실제로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취업하기가 쉽나요? 어떻게 취업이 좀 어렵나요?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その大学出る時にもう仕事を決まってるっていうのが、日本だと結構一般的で、大学3年生くらいから1年間くらいかけて就活して、4年生の頭には結構決まってて、あとちょっと楽しんで就職するっていう。 다들 그러셨어요? 좀 쉽게 들어갔습니까, 저렇게? 卒業前。そうですね。 저희는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막 점수 올리고 막 그렇게 퇴사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좀 어때요? 그 집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높습니까? 普通にみんなマンションとか借りてる人多くないですか？いきなりは買わないよね。同棲してる。ああ、確かに確かに。 그러면 결혼할 때 집값이 막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잘 없겠네요. それはないよね。 와, 그건 좀 놀라워요. 서프라이즈. 또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남녀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본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男女の葛藤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Fight each other. なんかカップルで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れとも職場でとかですか？あんまりそういうの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はないかも。言説は聞いたことない。 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보시는지. 私はあんまりもう落ち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会社とか、政府もなんか精一杯サポートを今多分してる状況なので、私が産むっていう風になった時は今よりも働きやすいだろうし、育てやす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からです。
もう自分が先陣を切って仕事と家庭と両立できていたらいいなというのが理想です. 일본도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짐이 가벼워 보였어요. 일본 청년 4명 중에 아무도 결혼할 때 집 살 걱정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심지어 뭐 취직 걱정하는 친구도 없었고 확실히 일본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의 짐이 그동안 무거웠다. 일본 청년들의 밝은 에너지와 미래의 낙관적인 모습. 이 뜻밖의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1999년에 일본에 처음에 왔습니다. 교수로 부임해서 일본에 왔는데 1991년에 버블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혹독한 불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제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평온해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굉장히 20년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정규직이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가 불안하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청년들도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분위기, 그런 점은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와 크게 달랐던 점은 일본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굉장히 가팔라서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월세가 많고 또 공공임대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들어가 살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韓国の場合非常に若い世代が結婚しにくい条件がいっぱい揃っているような、その日本の若者と韓国の若者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違いをつぶさ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少子化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原因で起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かなりはっきり見えてくる可能性があるので、非常に重要な部分だと思って注目をしています。 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 지바현. 이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뻐. 필리핀과 호주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한일 부부. 저희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둘 다 동갑이에요. 첫째 아들 하루, 또 우리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5살, 3살입니다. 네.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한국인이고 이제 일본에 2016년에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키웠다? 자랐던 일본 사람이 유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늦게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많아요. 30歳がやっぱり境目だと思います。みんな30歳に向けて結婚したい。で結婚したらやっぱり子供が欲しい。考えてみたら結婚したくない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일단 제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한 만 나이로 23, 24 이 정도가 되니까 경력 쌓고 대리급만 돼도 27, 뭐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분도 이유인 것 같아요. 27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 사회생활, 사회 경력이 쌓이니까 27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결혼할 상대도 찾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인 것 같아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죠? 일본에서는 지금 와이프랑 만난 것도 그냥 돈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 친구랑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해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일본의 이 뭐 교육비 같은 거, 아이 키우는 비용 어떻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いや韓国に比べたら全然だよね、全然韓国は高いですよね。 증세 이불 전혀. 韓国のお父さんお母さんはなんか子供のためにもっと私がってやっ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責任感みたいなのがすごく強いなって感じます。私とか周りの日本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見守るスタイル。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4시. 아이들 하원은 아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はるおっとっとっとっとダメ乗って乗って乗ってでどうすんのどうやって帰んの 집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꼭 들르는 곳은 동네 놀이터.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도 부부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行け行け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수험생이 되면은 일본도 학원이 있고 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학원을 안 가는 분위기고 학원보다는 약간 이제 부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5개 가요. 학원 5개. 일주일에 적은 거예요. 줄여서. この話を日本でするとみんなに「えー!」って言われます。嘘でしょって言いますみんな。 하지만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아내. 子供が生まれる前は空港で働いていたので5時前に家を出てでも夜に帰ってくるの8時っていうもう本当仕事でしたね。子供が一番になったのでもうこの仕事じゃなくてもいい、子供と一緒に過ごせる時間を優先して仕事の内容よりも時間で決めました。なので今はただの事務員、事務のおばちゃんです。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건 일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면은 뭐 내 소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ある。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は子供を産んだから今は子育てを楽しみたい。だからパートタイムでいい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最初仕事を辞め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た時はちょっとって思う気持ち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でも子供が生まれてこうやって見たらわーってこんなに可愛いこと、しかも一生じゃない、もう本当に限られた時間を私が一番一緒にいられるんだって思うと何票に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私ラッキーかな、嬉しいっていう気持ちの方が大きい。周りもそう言ってますね。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오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약이 끝나도 내가 또 갈 곳은 있어. 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여성 고용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부와의 만남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도 출산율이 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높지만. 근데 가서 느낀 거는 그 변화가 야, 우리나라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일본에 가니까 막상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일본은 아직 가지고 있구나. 제가 지금 가미야마라는 마을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나름의 방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골입니다. 예전 저희 할머니 때 가는 그런 곳이 생각이 나네요. 와.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는 가미야마 마을은 한때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안에선 첨단 IT 장비를 갖춘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골 한복판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 전국으로送출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편집, 배급하는 이 회사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3年の4月から働いてます。ここの神山町になんか新しい会社ができる、東京から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できるらしいよっていうのを感じでちょっと聞いて、でそれで応募しました。 지역에 있는 어떤 경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게 됐네요. はい、そうですね。実際に私自身も神山町出身でここで働くことができているので、本来なら例えば神山町を出たりとか県外に行ったりとかして多分仕事をしてただろうなと思うので。 기업들이 가미야마 마을에 위성 사무실을 잇따라 개소하며 도쿄에서 아예 거주지를 옮겨 정착한 이들도 많습니다. その当時は東京の代々木にしかオフィスがなかったので、みんなそこに私も含めて通ってました。東京の満員電車ってご存知ですか？すごいんですよね。でそれを1時間半かけて、そうなると東京が好きな人もいるし、東京が嫌いな人もいる。人混みが苦手な人もいて、要は社員が働きたい場所の選択を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いったところで、東京にオフィスを設けているのと、また別に、田舎に、オフィスを作ったというのが、ここを作った理由になりますね。こちらって半年間経ったら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ね。半年、住んでみてやっぱり東京との比較、生活のしやすさが一番すごいこっちの方が心地よかったですね。自分に合う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の間、同じ移住者と結婚して、子供も生まれて、引き続きここに暮らしているという感じですかね。 최첨단 공유 오피스 랩까지 갖추고 있는 산골 마을. 이 모든 변화를 이끌고 있는 민간 단체에는 지금도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神山では、現在22社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あります。また現在新しく東京の大手の企業がいくつか神山で、オフィスを開こうとされていて、現在グリーンバレーは、物件を、ご案内したりとかお手伝いをしております。 변화의 초석을 만든 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실리콘바레ーってもともとサンフランシスコの南にある農業地帯なんですよね。でもそういうような場所が結果なんかいろんなクリエイティブな人たちが集まって新しいものとかことが起こるようなメッカにこう変わ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でそうした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て、でも神山ってほとんどなんか資源的には恵まれてないけどもクリエイティブな人材が集まればもっとなんかワクワクする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思いはありましたよね。なんか一般的に神山はサテライト市を誘致したっていうなんか捉えられ方するんだけども、決してなんか誘致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新しい働き方を実現したいって思う人たちが集まってきて、でだから結果的にサテライトオフィス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
正確な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 가장 반가운 변화는 아이들의 탄생.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선순환되는 중입니다. でもなんか田舎だから所得が低くていいとは全然思ってなくて、僕が最初に仕事を始めた時よりも今は6倍ぐらいの給料になっているので、自分の所得もしっかり上げながらここで子育てができて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子育てするその友達家族同士の関係がすごく密なので、すごいいろんな年代の子たちと一緒に育っている。親もすごい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料理作ったりとか一緒に踊ったりとか歌ったりして、友達が増えたっていうか仲間が増えたみたいな感じで。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일본. 일본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 가정청을 만든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3.6 兆円の政策にあたる子ども未来戦略っていうのが去年の年末までに完成しましたと。でそれ以外に実はその子ども政策全体の子ども大綱という大きな計画5年計画みたいなのが、それも年末に完成してまして、ポイントとしてはその子どもたちとか若者たちからすごくたくさん意見を聞いて作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大きなポイントかなと思ってまして、やっぱり政策を考えるときにその大人たちが子どものことを想像しながら作るのではなくて、日本の政府として初めてそういうのをたくさんやった上で作った計画になったかなと。 이 새로운 시도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 일본의 미래 역시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번 여정. 10년 전이었다면은 일본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왔을 텐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심각해서 일본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여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게 참 서글펐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 학생들하고 만나보고 일본 도쿄, 오사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하고만 있으니까 그동안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희망이요? 대한민국 한다면 하는 나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바꾸겠죠. 시간이 더 늦지 않을 때, 조금 더 쉬울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시야를 넓게 해서 안다면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人生に夢を持てると言ったら分かりやすいかもしれませんが、若者の側に立つ、当人たちの側に立って社会がそれを支援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出生率にも最終的には良い影響を与え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